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발표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 기준은 현행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확대되고 방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게 됩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대체주택을 확대해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이 아파트 공급 대신 대체 주거상품 공급만 확대되면 난개발과 추후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업 제한이 길어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23년 동안 맥주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달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2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반이 유흥주점 업주들로 비대위 측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예비 부부들이 웨딩카를 몰고 국회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 손님은 다 받을 수 없는데 결혼식 비용은 다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 결혼식 참석 인원 완화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식사를 제공할 경우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예식장은 수백 명의 식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혼식이 늦춰지면서 자녀 계획도 미루게 됐다며 이 정부가 예비 부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80명으로 6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7만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60만 명이 늘어나서 총 3,458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2,071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오늘 새벽을 기준으로 서귀포 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0km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오늘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권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북과 경북, 밤에는 충청,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권 해안에는 30에서 80,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쩍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요란한 날씨 예상되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밤에 거리 다니다 보면 건물이나 다리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다 조명 들어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린 라이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초록색은 생명 나눔을 상징하는 색으로요. 생명 나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장기 기증이잖아요. 네. 이 장기 기증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건물마다 그린 라이트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둠이 내리자 하나 둘씩 불빛이 켜집니다.
불빛들이 하나하나 모여 도시의 밤은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데요. 때로 어떤 빛은 특별한 의미를 띠고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번 주 내내 곳곳에 선보이는 그린라이트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33곳의 랜드마크에서 그린라이트가 점등되게 됩니다. 그린라이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초가을의 어느 날 우리는 특별한 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음식 만들까? 그래, 일로 와. 올해 4살인 딸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부 나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이 엄마 이나라입니다. 나 갑자기 정민이 엄마 너무 오랜만에 말해서 못 하겠다. 잠깐만요. 나라 씨가 정민이 엄마로 산 날은 1년 남짓. 둘째 정민이는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3명의 아이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민이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간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다. 나라 씨에게 가장 소중한 한 장의 사진이 있다는데요. 왜냐면 가족 사진이 없어가지고 정민이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천사 같은 나기의 모습으로 엄마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정민이. 정민이로 인해 어떤 아이는 소중한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나라 씨는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게 생기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민이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나눠주고 빛이 된 정민이. 이 세상엔 수많은 정민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기증자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되는 환자들의 수는 연간 약 4천여 명. 그중에 약 10%, 400여 명의 뇌사자만이 장기 기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장기 이식 수는 4,177건이었고 이중 뇌사 장기 이식은 38%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매년 2,000명씩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35,000명의 환자분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고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식을 기다리다가 끝내 죽음을 맞게 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수요에 비해 장기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알리는 그린라이트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초록색은 WHO에서 정한 생명 나눔을 상징하는 색. 19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그린라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생명나눔 인식이 조금 부족한데요.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리고자 기획된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곳곳에 초록색 등이 켜졌습니다. 전국의 랜드마크를 밝힌 초록빛은 기꺼이 장기 기증을 선택한 기증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 나눔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듯한데요. 이렇게 전국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조직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장기기증 희망자를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죠. 저희가 이거는 이제 팩스나 방문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들어온 건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한 해 약 10만여 명의 기증 희망자. 몇 해에 걸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엔 뇌사장기 기증자의 필수 검사를 진행하는 전문 검사실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의도에 위치한 한 방송사. 매일 시청자들에게 날씨를 전하고 있는 오수진 기상캐스터를 만났습니다. 4년 전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던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데요. 당시에 제가 받았던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이었고요. 이제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도 하나둘씩 이제 역할을 하지 않게 돼요. 유일한 희망은 장기 이식뿐. 2주 안에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말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던 그녀에게 기적처럼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극적으로 심장을 이식받고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수진 씨. 대부분 지역 일요일까지. 제가 받은 그 심장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다 기증자와 그 기증자의 가족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분들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얻게 된 삶, 더욱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오수진 씨를 응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장기 기증.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정말 절실한 마음이겠죠. 네. 이 생명을 나누는 그린라이트 캠페인. 이 그린라이트 캠페인이 절실함 속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석하면 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뭐 이런 건데 올해는 또 그게 힘들 것 같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추석 명절하면 음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식하려면 장을 봐야 하고요. 실패 없이 똑똑하게 장 보는 방법 공개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보기 미션이죠. 그래서 장보기 성공률 100%를 자랑한다는 베테랑 주부를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실패하지 않는 장보기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더니 이거 아닌데? 장바구니에 하나도 담지 못하는 주부. 찾는 게 없어요. 없다고요? 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없네요.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이곳에서 대체 뭘 찾으시기에? 어딨지? 찾았다. 드디어 첫 번째 선택. 응? 아이, 그런데 다 똑같은 된장 아닌가요? 아까도 된장 많았는데? 근데 이 표시만 있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표시요? 네. 전통식품이라고 써있는데요? 네, 전통식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더 맛있고 더 구수하고 진짜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주부의 장바구니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전통식품 인증 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우리 고유의 맛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고, 술 품질 인증 마크 또한 품질 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초록색 술 품질 인증 제도 마크가,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엔 노란색 술 품질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기에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만드는 과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양평을 찾았습니다. 어떤 전통식품을 만드나 했는데 여긴 팥? 아니 여긴 갑자기 왜? 콩 열렸어요? 네. 메주콩? 국산콩, 메주콩이죠. 대원콩이라고. 그리고 이제 유기농이다 보니까 잡초 한 번만 안 매면은 말도 못하게 키가 커가지고 콩이 지는 거죠.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닌 농산일. 하지만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 이런 수고로움은 당연하답니다. 그렇게 1년 농사가 끝나면 이렇게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답니다. 전통식품 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전통적인 방식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 담그는 것도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2년 이상을 그 철학을 원칙을 하고 있고요. 네. 한 4년, 3년 그렇습니다. 간장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6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를 이어 지켜온 고집. 그 정성이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하네요. 용기를 소독해서 항상 소독을 해가지고요. 그 소독된 용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작업으로다가 하긴 하지만 최대한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인정도 딸 수가 있는 거고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농사일부터 제조 포장까지 하려니 쉴 틈이 없답니다.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또 신뢰를 소비자들한테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음식 이외에도 명절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술. 이곳에서는 우리 술을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나온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술도 많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번을 빚고 또 6개월 동안 숙성을 시키고 그래서 나오는 술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오묘하고. 술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직접 손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수고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술맛을 낸다고 합니다. 국내산 100% 쌀에 누룩을 넣어 섞어주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답니다. 범벅을 하고 고두밥을 집어넣고 그런 방법을 5번을 과정 거쳐서 일주일 동안 해요. 누룩 반죽을 일주일에 걸쳐 5번을 해야 겨우 중간 단계까지 끝나는 거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려요? 네. 선생님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한 2-3시간 기다리면 술 먹을 수 있어요? 아니죠. 발효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또 숙성하는 데만 또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여기 이제 발효실이에요. 숙성도 여러 단계를 거친답니다. 얘는 끓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지금 막 술이 만들어지고 알코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1차 숙성을 마치면 다시 한번 3달 동안 2차 숙성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숙성실에서 3개월을 숙성하면 제대로 된 술이 완성된다는데요. 와, 선생님. 마스크 뚫고 막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온도가 굉장히 많고 온도가 이렇게 더운 숙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또. 낮은 온도에서? 네네네. 이 한 병의 전통주를 만드는데 꼬박 200일의 정성이 필요하답니다. 욕심 없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참맛을 내는 우리 전통주.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차례상에 올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성공적인 장보기를 끝낸 안은주 주부도 요리를 시작합니다.
역시 재료가 좋다면 요리에 8할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것 간장 소스까지 뚝딱 완성입니다. 아우, 맛있어. 아, 역시 된장이 다 했네. 참기름 향 너무 좋다. 아, 역시 오늘 시장 정말 잘 봤어요. 아빠! 네? 요거 청주 사왔거든. 우리 차례 지낼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술 참 좋아 보인다. 현아님. 좋아하시겠다. 이거 꼭 가지고 올라갈게. 아, 참. 우리 딸 효녀네. 올 추석 똑똑한 장보기로 풍성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예, 저 장독대가 이렇게 쫙 있고 시골 풍경 보이니까 진짜 추석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좀 실감이 느낌이에요. 되죠. 예. 네. 자, 이번에는 돈이 보이는 경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돈이 보이는 경제 주제 바로 가시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새로운 성장 동력, 수소산업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 미래 성장 동력, 주요 기업들 뿐이겠습니까? 네.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소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요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이유, 그건 뭘까요? 핵심적으로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코로나19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거요. 온라인 쇼핑, 디지털 경제, 전기 자율 주행차, 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네. 원래 여기가 우리가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시속 한 50km, 60km로 갔다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예 우리를 그냥 200km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기업들도 과거에 했던 성장 엔진으로는 다 쓸모없게 됐고 이제는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된 거죠. 네, 그중에서도 이 수소 산업에 승부수를 던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요. 우선 기업들의 수소 산업 어디까지 왔나요? 자, 먼저 H그룹은 주력 사업이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에서 수소 전기 열차 수요에 대응해서 수소 전기 트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 수소 전기 트램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시속 100km급의 동차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대용량 연료 전지를 통해서 시속 160km 이상의 수소 전기 기관차와 수소 고속철 등 다양한 차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철도업체에서 개발하는 수소 전기 트램은요, 수소 연료 전지와 전기 배터리 조합의 혼합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소 연료 전지 동작 과정에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해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좋죠. 네. S그룹도 수소입니다. S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5년간 약 18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을 해서 관련 이 산업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5년까지의 목표가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까지 하는 이 밸류체인의 목표를 구축하는데 세계 1위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목표도 나왔습니다. 2023년까지는 3만 톤의 액화수소,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 진짜 수소죠. 이 친환경 청정수소 25만 톤을 만들어서 전체 28만 톤의 수소를 생산한다. 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철강업체 P그룹에서도 철강을 넘어서 수소 등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룹 역량을 결집해서 친환경 소재 전환을 위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수소 환원 제초를 통해서 친환경 사업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철 기술 개발 조직과 저탄소 공정 연구 그룹을 신설했고요. 수소 환원 제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그린 스틸을 생산할 수 있는 저탄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 수소, 환경도 지키고 네. 기업도 지키고 이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뭘까요?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고무줄 재난지원금과 꼼수 논란입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네. 이거죠. 이게 5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은 상생국민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국민권익위에서요, 지난 6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의 신청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접수된 이의 신청 건수가 무려 11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 신청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자, 이의 신청 사유를 보면요. 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장 많고 출생 등 가족 구성원 변경이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 변경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이유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그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6월 기준으로 한 거. 네.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했는데 6월 이후에 출산이나 혼인 그리고 이혼을 통해서 가구원 수 등 지급 기준에 변동이 생긴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조정권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재검토 민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정부가 당초 재난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자영업자 등의 6월 건보료를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인 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게 사실 자영업자분들이셨는데 2019년 종합소득세면 코로나19 위기 전이거든요. 네. 그게 반영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지역가입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앞으로 이런 논란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종소세 뭐 신고까지도 다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격차 차이가 워낙 큰 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당국에서도 이게 2019년이니까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의 신청 제도를 이번에 아주 굉장히 홍보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차이가 그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지역가입자 쪽에서는 파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큰애도 어떤 회사에 입사한 지 한 3년 차인데요. 네. 제가 거기 월급을 알거든. 근데 요번에 이게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못 받으면 누가 받니? 제가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못 받는 그 12% 네. 여기서도 이의 신청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앞서는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네. 이 직장가입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 그래서 논란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있는데요. 네. 이 건보료 기준으로 했을 때 셀러리맨들, 네. 이 직장가입자는 정확히 소득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직장가입자는 완전히 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은 되는데 이제 재산은 별로 없는 네. 뭐 이런 네. 좀 젊은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소득은 없어도 재산은 아주 많은 이런 사람들은 받게 되는 그런 되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당국은 뭐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원, 좀 더 융통성을 뒀다라고 하고 이번에 그 직장가입자에서도 소위 말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거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 이번엔 배제한다라는 원칙은 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가입자, 셀러리맨 분들 사이에서도 아니 왜? 라는 그런 그렇죠.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저희 큰애가 그러더라는 거. 아니 왜? 내가 왜 못 받지? 나는 왜 안 돼? 그러게. 나는 왜 안 돼? 아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금수저는 유리하고 흑수저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내 친구는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올랐다. 그런데 외벌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식구수대로 다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흙수저인데 아둥바둥 어떻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데 탈락됐어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들 지금 불만인 거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급여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이제 깎였는데 뭐 어렵다고. 맞아요. 근데 건보료가 인상된 그 부분 때문에 그거 살짝 인상됐다고 나 못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회사원 A씨도요. 최근 재택근무 영향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줄었는데 건보료 인상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대요.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건보료 기준선에서 한 2,500원 정도가 초과됐어요. 3년째 월급은 그대로예요. 근데 왜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왜? 내가 왜? 그래요. 이런 식인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난지원금 이 선정 기준을 풍자한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등장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뭔가 이 계층 간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조금 놀라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요즘 나오는 논쟁은 이겁니다. 신종자랑 들어보셨습니까? 신종자랑? 네, 신종자랑. 이게 뭐냐면 나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상위 12%다. 라고 해서 한낱 인증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쪽에서는 아니 잘 산다고 자랑하는 거냐라고 이제 그렇죠. 싸움이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붙게 되고요. 또 탈락한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상위 12% 중에서도 신종 자랑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받아야 된다. 나는 열심히 살고 그렇죠. 소득이 오른 것뿐인데 왜 내가 금수저는 받고 나는 못 받느냐라는 또 이런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데 지금 받는데. 그럼 왜 그래? 나는 아닌데 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8%와 12%로 탁 나눠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예상됐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그 나누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물론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거 따지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그래서 행정비용 때문에 이 건보료 기준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실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가령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게 되고요. 직장가입자에는 재산이 포함이 안 되는. 그래서 당초부터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기준만큼 빠르게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나눌 만한 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논란은 끊이지가 않고 있는 거죠. 워낙 말도 많고 이의 신청도 많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하위 90%로 늘리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게 합리적이라면 모두 다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정을 좀 해봤더니 한 90% 정도의 국민은 받게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저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소득 상위 10%는 못 받고 하위 90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88로 주되 이의 신청해서 바뀌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약 90% 정도가 받게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저 말뜻도 또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건 또 뭡니까? 이의 신청하면 주겠다고요? 그러면 뭐 있으면 다 이의 신청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만 건이 넘어갔죠. 근데 이거 참 또 이상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90%는 주고 나머지 10%는 안 주는 거냐? 그러면 90.1%에 해당되는 사람부터는 못 받으면 또 여기서 또 이의 이의 신청하면 신청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95? 그다음에 또 이의 신청? 결국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예고됐던 문제 제기고 혼란이었다라는 이제 나중에 또 평가가 나오는 것이요. 특히 지역 가입자는 작년에 우리 재난지원금 줬을 때 뭐 이렇게 할 때부터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이게 이제 2년 전치를 쓰게 되니까 사태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식을 따로 이 도용을 했었으면 사용을 했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 이런 식으로 뭐랄까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SNS 글들 제가 모아봤는데 재난지원금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엿장수 반대로다 91% 9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냥 다 추지 뭐 88% 걸러냈는데 시간 들고 돈 들고 다시 네. 90%로 재설정하는데 또 돈 들겠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은근히 기분이 내가 받아도 내 하위 88%였어. 그쵸.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 맞아요. 12% 사람들은 안 줘서 또 불만이면서도 내가 상위 12%. 뭐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쓰는 거를 가지고도 뭐 주소지 제한?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지역 제한을 좀 더 타이트하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는 뭐 도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까지 쓸 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시군으로 이제 압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번 원칙에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향을 떠난 뭐 일부 사람들 분 중에서는 타향살이는 하고는 있지만 주소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그냥 뒀던 자기 고향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쓸어 다시 버스비라든가 내로 또 고향 쪽으로 가서 써야 된다는 문제예요. 25만 원 쓰려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한 7, 8만 원 내면서 이제 고향 가는 건데 또 다른 가장 많이 좀 뜨거웠던 게 군인입니다. 아, 그러네. 군인 같은 경우에 일단 신청도 만만치가 않았었던 게 이번에는 대표 수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성인들은 본인이 본인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요즘에 또 군인들이 스마트폰이 있다. 그래서 신청은 또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사용처입니다. 사용처여서 같은 경우에 외출 외박 같은 경우에 암만 나가더라도 안 되지. 자신 주민등록증까지 못 갔다 오잖아요. 이수지역이라고. 네, 이수지역 위탈이 안 되니까. 그럼 유일한 방법은 휴가 때 쓰는 건데요. 이번에 사용 기간이 있죠. 12월 30일까지. 그래서 만약 군 장병 중에서 12월 말까지 휴가를 못 나온다. 휴가 보내주십시오. 25만 원을 지원금 쓰러. 못하니까 이거 쓰러 휴가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지금 겁니다. GP나 OP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못 나와요. 그렇죠. 3개월 시간이에요. 네. 못 나와요. 아니 그리고 제가 군인인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휴가가 다 없어졌대요. 다 부대 안에만 있으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림의 떡이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물로 받는 이 대안을 내놨는데 이 역시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꿀팁에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상품권 수령 같은 경우에 특히 모바일이 아니라 종이형, 이 지류라고 하죠. 지류,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았던 분들은 이거는 상품권이 이 관련 법규가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걸로 받으십시오. 좀 아끼고 싶어 하시니까 이런 꿀팁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나온 것이 이 재난지원금 왜 주느냐. 연말까지 11조를 확 쏟아부어. 그렇죠. 네, 몰핀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건데 그렇게 쓰면 또 이게 아닌 거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상생 국민 지원금이거든. 이 돈이 돌아서 서로 상생시키자 이런 건데 5년을 묵혀두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전자제품 구매하러 편의점에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자제품 사러 편의점에 간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전자제품 사러 우리 보통 어디 가십니까? 뭐 마트, 대형마트 가거나 그치. 아니면 전자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형마트나 마트? 전문 매장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는 재난지원금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못 씁니다. 재난지원금 편의점에서는 쓸 수 있습니까? 편의점에서는 뭐 본사 제외하고 일부 그래서 매장. 전자제품을 사러 편의점에 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편의점 업계는요. 재난지원금 특수를 겨냥해서 TV와 빔 그리고 프로젝트, 전동, 킥보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의 고가의 전자제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S전자의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지난 5일 기준으로 10개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했는데 연내 구매 가능 매장을 전국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각종 편의점 브랜드들이 가맹점 내 전자제품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난지원금 수요를 의식한 그런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꼼수 아닙니까? 오늘 계속 논란 얘기하는데 이것도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편법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쓰는 거지 전자제품 회사들 수출 잘 됐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는데 반면은
이게 불법이냐라는 논란이죠. 네. 아니 이거 불법도 아니고 불법은 아니겠죠. 쓰라고 해서 쓴 그렇죠, 건데 맞아요. 왜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또 다른 논란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논란이요.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 카드를 그 카드를 중고거래하는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그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요. 지원금이 담긴 체크카드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해준다고 게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부정사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가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이런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받는 사람 양쪽 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네. 먼저 일부이긴 한데 재난지원금을 병원비로 결제한 뒤에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그런 일도 있고 지급받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꼼수도 성행했고 또 전국 각지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액면가의 90% 선에서 현금화하겠다는 그런 글도 있었고 또 시장 등에서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하면 거절하거나 그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상생을 위한 네. 지원금이잖아요. 취지에서 벗어난 사용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이 쓰이는 곳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사용처 제약 논란입니다. 온라인이라든가 배달앱 못 쓰고요. 지금은 오프라인도 연매출 10억 원 이상은 또 못 쓰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막상 쓸 곳이 없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농촌 지역의 경우는 더 사용하기 힘들다던데요. 농촌 지역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받았잖아요. 그럼 근처에서 잘 못 써. 읍내로 가야 됩니다. 몸도 불편하고 교통편도 불편한데 그것까지 가서 물건을 사서 무겁게 들고 오는 거 이것도 힘들고 네.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온라인 신청할 때부터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신청하자니 지금 농번기예요. 너무 바쁜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노동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젖혀놓고 또 신청하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카드를 잘 안 쓰세요. 재래시장을 가서 쓰려고 하니까 또 거기는 카드 단말기가 잘 없다고 합니다. 부족하대요. 그 카드를 쓴다고 하면 그 대형 농자재 마트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뭐 비료라든지 농약을 사는데 거기는 또 재난지원금을 또 쓸 수가 없다고. 이래저래 힘든 거죠. 네.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이게 이제 그 우리 사회를 경제를 좀 돌려보자, 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 내수 활성화 뭐 이런 건데 이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부합하죠. 왜냐하면 11조라는 돈이 3개월 내 연말까지 다 네. 쏟아지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았죠. 원칙은 100만 원 쓰고 한 100만 원 더 쓰기를 바라는데 많은 분들이 100만 원만 쓰고 원래 쓸 100만 원은 그냥 저축을 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줬던 재난지원금이 추가 소비에 올랐던 비율은 한 30% 정도였었다. 또 이런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식 사랑 누린 중장년층 메신저 피싱 급증입니다.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보죠. 메신저 피싱 수법과 대응 방법 얘기 나누겠습니다. 염건용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 메신저 피싱이 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메신저 피싱은 이제 보이스 피싱하고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아시죠? 저렴하게 대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거나 또는 최근에 정부 지원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이걸 이제 뭐 누르거나 또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아, 이게 그거구나. 저한테도 오셨죠? 어디 뭐 무슨 오죠. 은행인데 네. 7천만 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지? 저도 그 비슷한 문자 받았거든요. 아, 이거 안 누르긴 했는데 누르면 이제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네, 저한테도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신용도도 안 좋은데 자꾸. 그게 메신저 피싱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피해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46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에 290억 원이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165.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메신저 피싱의 범행 방법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검찰 등 기관 사칭형과 대출 빈자형 부분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범죄의 그러한 피싱 범행이 굉장히 증가해서 전체 피싱액의 55.1%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11% 정도에서 44%나 무려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 전화 딱 받으면 내가 어디 검사인데 하면서 주로 그랬어요. 그 피싱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변호사가 그 검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네. 그 많이 그 얘기 주변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 이렇게 피해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나 중앙지검 검사인데 내가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근데 당신 계좌가 내가 수사하고 있는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정말 이런 검사님이 있나? 해가지고 검찰 내부 메신저망에다가 해당 검사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고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게 참 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잖아요. 단순히 검사를 사칭하는 유형에서 시작해서 막 가짜 재직증명서를 발행을 하고 가짜 검사 신분증, 명함, 거기에다 가짜 구속영장까지 그렇게 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지난해 뭐 검찰 명의의 서류다라고 전송을 받으면 24시간 언제든 그 해당 검찰청 내로 사진을 전송을 해주면 이게 진짜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약칭 찐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요. 검찰청에서는 선생님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하시지 뭘 현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럼요. 해당 상대방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점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주류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메신저 피싱이에요. 이렇게 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전자금융 거래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통장 거래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거의 금융 창구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털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 스마트폰에 저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자기 신분증이나 OTP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들고 다니기 귀찮거든요. 거기다 다 해놓죠. 한쪽으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 쉽게 그 사기 범죄자들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단을 좀 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젊은 층 중에 일부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메신저 조직에 들어가서 이걸 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래?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메신저 피싱을 대비하려면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수법은 어떻게 되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메신저로만 대화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내 핸드폰이 고장나서 나 지금 수리센터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내 번호를 피해자 전화번호에 있는 피해자 전화대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 친구 추가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수리센터에 있는 직원 휴대폰을 급하게 지금 빌려서 연락하는 거다. 내지는 뭐 옆에 있는 사람 핸드폰을 급하게 빌려서 문자를 보내는 거니까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피싱범들도 전화 통화가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쉽게 발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런 거 받았어요. 그 아이가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엄마 나 지금 뭐 했는데 우리 애는 그 막내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잘못 골랐네 사람을. 잘못 골랐네. 무작위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피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엄마 나 지금 핸드폰 수리하고 있는데 엄마 명의로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좀 사야 된다. 혹은 내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안 보이는데 이거 보험을 들려면은 보호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이나 뭐 그런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당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피싱범들은 이렇게 탈취한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통해서 모바일을 개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많이 하시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해당 계좌에 자금을 이제 모아서 탈취하는 수법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정말로 악질인 게 심지어 피해자 전화, 휴대전화 내에 원격으로 조정하는 악성 앱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내에 있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해자의 수많은 인적 사항들을 이용해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포폰까지 이제 개통을 해서요.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오픈 뱅킹 기능을 활용해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금융사에 있는 계좌에 있는 자금까지도 손을 대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요. 뭐 보이스피싱이나 메시저 피싱 당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나는 진짜 당할 줄 몰랐다. 그렇죠. 뭐에 홀린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좀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준범죄 심리학자들이죠, 가해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피싱의 가장 핵심은 그 당황하게 만들거나 기쁘게 만들어라 이 원칙이 있어요. 즉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은 진짜 당황하는 거죠. 이게 메신저를 받는 순간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납치당했다고 자식이 납치당했다면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잠깐 인질로 삼고 있다면 당황하잖아요.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 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법무연수원하고 제가 경찰대학 강의를 다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강의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부지간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긴장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당황하게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당신 통장에 돈이 좀 다 빠져나갔다. 지금 은행인데 큰일 났다. 이거 다른 통장도 막아야 되는데 좀 비상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좌 자체를 해킹을 당했다. 그러니까 좀 신상 정보를 달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성의 이제 약간 좀 야한 사진이나 또는 연예인 관련된 최근에 뭐 썰들이 유땡땡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게 찌라시 형태로 좀 제공을 하려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신저 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쁘게 하는 경우는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고투자, 고수익. 이거 만들면 당신에게 큰 돈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일단. 나한테 30% 수익인데. 그러니까 누르다 그냥 해킹당해 버린 거예요.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심리 분석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신저 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런 메신저 피싱 피해 사건의 93% 이상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토로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내 자녀가 지금 긴급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데 내가 무턱대고 어떻게 의심을 하면서 안 할 수가 있냐 이런 점들을 토로하시는데요. 실제 피해 사례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이죠. 자신의 아들을 사칭한 이에게 40대 여성이 문자를 받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어. 나 수리비 좀 보내줘. 수리비 필요해. 라는 문자를 받고 그 아들이 시키는 대로 이 여성은 순순히 자신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수십만 원이 결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제서야 그 여성이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여성 뭐 피해액을 돌려받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때 당시에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내 아들이 모바일로 다 코로나라서 모바일 수업을 듣는데 핸드폰이 없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냐.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나쁜 게 부모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많이 당하는 이유가 일단은 그 자녀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 긴장을 주면 이제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 뱅킹을 안 쓰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은행을 가거나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더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 일단 일정한 좀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이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하면 나올 돈보다 자산이나 뭐 주택이나 이런 경우 대출 빼서라도 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격에도 그 대비 좀 효과가 좀 있다. 수익이. 이래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보통 한 1000개에서 한 2000개씩 그냥 매 분당 발송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문자로 엄마 나 딸, 엄마 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툭 던져요. 믿기죠. 그럼 던지면 그 순간에 이제 만약에 내가 딸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갑자기 나 아들이 있는 분이
아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핸드폰이 부서졌다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칭으로 저희가 이제 피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오해하시는 분은 이게 물고기 낚는 피싱으로 하시는데 원래는 PHISHING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피싱, 그러니까 쉽게 그 낚시 전문가들이 약간 항의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건전한 스포츠를 범죄 명칭으로 쓰자 그래갖고 PH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 이거를 합쳐서 피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해서 빼내서 공격하는 이런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네, 피싱 사기범들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기본적으로 피싱 사기범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되는 범죄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형법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나 아니면 350조의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빨리 대응해서 바로 잡지 못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곤 하시는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피싱범들이 대개 중계기를 이용해서 번호를 바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피싱범들은 070번호를 사용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010이나 02번호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피해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해당 번호를 다시 누르면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싱범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 검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피해액의 대다수를 가져가는 그 피싱 조직의 상부책이 검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그 피해액을 인출하고 송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하부책만이 검거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요. 피해자들이 본인이 뭔가 당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조차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 구제 기간에 빨리 신고해 이제 계좌를 차단을 하거나 그쵸. 어떤 뭐 회수를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주민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빠져나가게 되면 일차적으로 이들이 하는 게 대포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해자 명의 대포폰을 개통을 해서 범행을 시작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계좌 내용들을 싹 공인인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다 해지를 해버려요. 그다음에 또 접근보험 있으시죠? 이것도 해제하고 다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악랄한 케이스는 뭐냐면 대출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2,3금융권 대출을 일으키고요. 그거 뽑아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 명의로 핸드폰을 네다섯 대를 개통해서 다 팔아먹어요. 그냥 대처가 안 되는 거죠. 탈탈 터는군요. 탈탈 털립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피싱이 오더하더라도 저 정보를 못 캐나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혹시 뭐 자식이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식과 자녀에 대해서 직접 전화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너한테 나 이런 문자 보냈니? 하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개인정보나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URL이라고 이렇게 링크가 오시죠. 그거 터치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깔려고 다 털려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URL, 링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첨언하면 최근에 추석 직전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선물 배송이 좀 오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오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다 털려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 최근에 문자 많이 받았거든요. 그 URL 눌렀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네, 무조건 삭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말씀해주신 그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URL 클릭을 해서 악성 앱까지 깔렸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관련 금융사에 피해 신고부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 정지 조치부터 신속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시는 게 좋고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에 이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등록하시면 추가적으로 내 명의로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세요. 또 명의가 도용된 계좌나 대출이 실행됐는지 여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개통되었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오는 피싱 문자 유형이 이렇대요. 백신 예약 관련해서 많이 오고요. 재난지원금 신청 오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출해준다는 문자 많이 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절대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에 대한 얘기 나눴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강윤성의 과거 사진과 고유정의 커튼 머리입니다. 최근에 이런 흉악한 강력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상 공개를 또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신상 공개 실효성이 있는가 오늘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이 범죄자의 신상 공개 언제부터 도입이 됐는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비가 된 거는 2010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까지 무조건 다 내보냈습니다. 옛날에 혹시 지존파랑 막가파 사건? 예, 그럼요. 그때는 포승줄에다가 뭐 다리 족쇄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면 TV에 나오는구나 해서 뭐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04년에 밀양 여중생 그 살해 사건으로 아주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너무 정보가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저렇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신상을 다 노출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규정들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안 했고요. 안 하다가 2010년에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이라고 아주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이제 유출을 안 시키니까 신상 유출을 안 시키니까 경찰청이나 법무부에 난리가 난 거죠. 얼굴 좀 공개하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이 있는데 이걸 개정을 해갖고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네, 올해 그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 기억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 있었나요? 총 7명인데요. 첫 번째는 그 1,300명의 남성에 대해서 몸캠을 하고 유포한 김영준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 세모자 살해 사건 요즘에 좀 심각했었죠. 김태현이 있고요.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의 백광석 김신희남이라고 공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던 최찬욱이라고 이 사람도 공개가 됐고요. 최근에 노래방 살해 사건 아시죠? 그 허민우까지 총 7명이 돼서 결정이 났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은 뭡니까? 네, 일단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지방경찰청 내에 있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경찰 내부위원 3명, 그리고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신상 공개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요건으로는 일단 그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여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사건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4가지 기준 중에요. 제가 첫 번째 언급했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라는 조건에서 그렇다면 어떤 범행이 잔인하고 어떤 피해가 중대하냐라는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더군다나 사건을 맡은 해당 지역의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종류의 강력 사건이라도 어떤 건 공개를 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관련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성은 되고 뭐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까요? 강윤성은 되고 영아 강간 살해범은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흉측한 범죄인데.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20개월밖에 되지 않는 의붓 딸을 때려서 폭행해서 사망하게 하고 이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를 옮겨서 숨겼던 그 양모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심지어 학대 치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 20개월밖에 안 된 의붓 딸을 강간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양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올라왔는데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14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 씨 사건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신상 공개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이는 현행법상 양 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양 씨는 이미 수사가 모두 마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 그렇게 범행이 잔인하고 또한 범죄의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강력 사건의 경우 혹은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한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이미 검찰, 경찰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 단계를 지나쳤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서 신상 공개에 관한 검토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신상 공개, 언론 노출 여부에 따라서 신상 공개에 관련한 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앞서 또 신상공개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 중에서 즉흥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결정이 여론이나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이 명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니 또 하나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저 10살 된 조카 막 때리고 물고문까지 해서 살해에 이르게 한 그 이모 부부죠? 맞습니다. 여기도 신상 공개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 이모 부부에 대해서도 이름과 실명이나 얼굴을 좀 공개해달라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죠.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조차 열리기가 어려워서 정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특강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 범죄의 피해가 중대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돼야만 공개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동학대 치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 특강법 관련 규정에 신상 공개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특강법이 말하는 특정 강력범죄에는 주로 살인, 미성년자 야치 유인,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저지르는 합동 강간 사건, 미성년자 추행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열거된 범행 이런 것들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흉악범들의 신상 공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자, 또 다른 거 볼게요. 고유정의 뭘까요? 커튼머리. 커튼머리. 네. 참 이게 참 문제인데 이번에 고유정 사건 아실까요? 네. 그 고유정 사건 때 이제 신상 공개에서 다 들끓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유정 씨가 이제 언론에 찍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올 정도로 저렇게 커튼머리 있잖아요. 있어요. 네. 얼굴을 다 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결정이 나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특히 유치장하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유일하게 찍힐 수 있는데 저렇게 커튼을 얼굴 다 가려버리니까 저게 무슨 공개냐. 그래갖고 지금 공문을 사갖고 머리를 묶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머리가 짧은 강력범들이 주로 신상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최초로 머리가 긴 강력 여성이 강력범 나타나다 보니까 저걸로 다 가려버리니까. 네, 제도적인 좀 미비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상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상 공개라면 우리 사람들은 얼굴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상 공개라는 건 이름하고 이전에 있던 사진 이 정도만 공개하는 거고 얼굴을 대놓고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 고유정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띠를 착용하게 해라, 머리를 묶게 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권한이 없는 거죠. 강제로 머리를 묶게 하거나 핀을 꽂거나 아니면 이제 드러나게 하는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특히 이제 신분증 사진을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신분증 사진 같은 경우도 고유정 옛날 사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경찰청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위원회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결정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모자 하나 눌러서 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자, 요거 국민은 머그샷을 원한다. 네. 이 머그샷이 뭐냐면 머그가 이제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속어고요. 샷은 얼굴을 찍은 사진인데 경찰에 입감이 되면 미국 경찰은 바로 저 영화에 많이 보셨죠. 그래요. 이렇게 나이하고 들고. 키하고 이름을 찍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공개하도록 미국에선 법으로 돼 있습니다. 뭐냐면 정보자유법이라고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좌우지간 범죄자로 입감이 되면 다 공개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다만 역으로 거꾸로 공개 안 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거꾸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조건 다 공개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개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요. 특히 강윤성이라고 아실 겁니다. 최근에 강윤성 같은 경우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되게 젊죠? 네. 착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한 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사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비판이 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이 신상 공개로 인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이고은 변호사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에서는 1996년에 메간법이라고 하죠. 신상 정보 공개 실시 이후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 다음에 재범률이 불과 1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러한 집단의 재범률은 22%에 불과했다고 해요. 양자 간에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신상 공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작년에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2만 4천여 건에 달하고 이는 직전 연도보다는 감소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 수법이 날로 잔인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이거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저희 생방송이라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이 추석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쌀은 10kg 5,840포대로 성남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 이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23년째 매해 설과 추석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백미 기부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백미 10kg 기준 12만여 포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억 원에 달합니다. 안 이사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을 안 받는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데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 제주 같은 지역은 뉴스 보면 심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오늘 제주 같은 경우는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